반갑습니다. 베트남의 수산 공직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어업기술 분야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수산해양공학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는 안희춘입니다. 강의할 내용은 먼저 수산업 동향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다음 어구어법에 대해서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을 강의하고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먼저 교수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1981년에 한국의 국립수산대학에서 어구어법 분야에 공부를 하고 2000년 8월에는 같은 대학인 부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6년부터 2018년까지 약 32년 동안 국립수산과학원이라는 국가연구기관에서 어업기술 분야의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연구 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정년퇴직하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한국수산해양공학연구소에서 연구소장으로 연구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국립수산과학원에 근무하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수산공학 과장을 역임하기도 하고, 그래서 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2005년부터 1년 동안 미국 노아에서 방문 과학자로서 이 연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또 저는 국제적인 그런 연구기관이라든지 국제기구에 관심이 많아서 이 파이세스라고 해서 북태평양 쪽에 이제 해양과학위원회 이쪽에서 혼액 세션에 컨베너로서 활동을 하였고, 또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대서양 쪽에 해양위원회의 어업기술 및 어군행동분과의 컨베너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 2014년에 알래스카 시그랜트 심포지엄을 할 때에 운영위원과 또 세션 좌장을 맡았습니다. 2016년에는 이 수산 분야에서 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세계적인 그런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월드 피셔리즈 컨그레스인데요. 한국에서 개최되었을 때에 여기에 이제 운영위원과 세션 체어를 맡아서 봉사하였습니다. 또 한국어업기술학회에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그동안의 연구 실적으로는 LED 집어등이라든지 또 망목 선택성, 생분해성 어구에 대한 연구 등을 해서 43편의 연구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또 국가특허도 15편을 등록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 주 연구 분야와 또 강의하는 분야는 주로 어업기술 중에서 어획 효율이라든지 그다음 망목 선택성, 혼액 저감 기술, 그리고 이제 생분해성 어구의 어획 효율 등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세계 수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FAO에서 2018년에 발표한 어업 생산량입니다. 위쪽에 캡처라고 된 것이 어선어업에서의 생산량이고요. 아래쪽에 어커컬처가 양식 분야의 생산량입니다. 어선어업 쪽의 생산량은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약 10년 동안에 이 8,690만 톤 어획이 되던 것이 이후 조금 증가하면서 변동하여서 2000년에는 9,140만 톤, 그리고 2018년에 와서는 9,640만 톤으로 조금씩 변동은 하지만 약 9천만 톤 그 부근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내수면 쪽에 2018년 생산량을 보면은 1,200만 톤으로 약 한 1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다 쪽이 8,440만 톤으로
이쪽이 87%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쪽이 내수면보다는 생산량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양식 쪽은 보면은 1990년에는 양식 생산량이 1,490만 톤이었는데 이것이 계속 증가해서 2010년에 가서는 5,970만 톤, 2018년에는 8,210만 톤으로 계속하여서 그 비약적으로 생산량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AO에서는 아마 2025년 정도 되면은 양식의 생산량이 어업 생산량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 생산량에서는 그 내수면 쪽에서 생산량이 5,130만 톤, 그리고 바다 쪽이 3,080만 톤으로 내수면 쪽의 양식 생산량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그 어선업과 양식업에서 전체 생산량을 보면은 2018년에 1억 7,850만 톤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 말씀드린 그 생산량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입니다.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어선업의 생산량인데 이 도표에서도 약 9,000톤 정도에서 그 변동은 약간 있지만 거의 한계에 이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양식 생산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선업의 생산량을 국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선업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1268만 톤, 두 번째가 페루가 715만 톤이고, 이 베트남의 경우에는 일곱 번째로서 319만 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18번째인데 133만 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선업의 총 생산량은 2018년에 8,441만 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어종별 어획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어획이 많은 어종은 멸치입니다. 첫 번째 그 안초베타가 704만 5천 톤이고요. 다음이 이제 북태평양의 명태가 339만 7천 톤, 그 다음 스킵잭 투나, 아틀란틱 해링 이렇게 하여서 마지막 그 여덟 번째로 옐로핀 투나가 145만 8천 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한국의 어종별 생산량입니다. 2020년도에 한국의 생산량에서도 역시 가장 많이 잡힌 어종은 멸치로서 21만 7천 톤, 다음이 고등어가 7만 7천 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고급 어종으로 세 번째에 갈치가 6만 6천 톤이고요. 이어서 오징어가 5만 7천 톤 이렇게 되고, 또 여섯 번째에 있는 이 참조기가 가장 고가이면서 한국 사람들이 그 즐겨 먹는 것인데 4만 1천 톤이 어획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2020년에 총 그 생산량을 보면은 어선업에서 93만 2천 톤이 생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이제 이 어선업에서 생산된 이 수산물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들이 그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생산량이 보면 7,180만 톤이고 이후 계속 증가해서 2018년도에는 1억 5,640만 톤을 인간의 그 식용으로 소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료라든지 이렇게 그 외에 소비되는 것이 1990년에 2,990만 톤, 그렇지만은 이 생산량은 점차 줄어들어서
식용 이외의 그 소비량은 2000년에 와서는 2003만 톤, 그 다음에 2018년에 와서는 2220만 톤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이제 나와 있는 수치는 그 전 세계 인구를 1인당 수산물을 1년 동안에 얼마나 소비하는지 하는 것을 킬로그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1990년도에는 13.4 킬로그램을 소비를 하였는데요. 이것이 점차 증가해서 2000년대에 와서는 15.9 킬로그램, 그 다음 2010년도에 18.4 킬로그램이다가 2018년도에는 20.5 킬로그램으로 계속하여서 그 수산물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산물의 중요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또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하여서 그 수산물 소비량을 인구와 또 이제 지역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1인당 소비량이 1961년도에는 9kg이었는데 1990년대에 15.9kg, 2018년에는 20.5kg으로 1961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소비가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베트남의 그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을 보면 1980년도 데이터에는 11.5kg이었는데 2013년도에 33.6kg을 소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평균 24.1kg을 소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베트남에서가 아시아권의 그 평균치보다 월등하게 많은 그 수산물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1인당 수산물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는 한국으로 58.4kg, 일본이 50.2kg, EU 쪽은 22kg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그 수산물에서 얻는 그 단백질이 전체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물, 동물을 합친 전체의 그 단백질 중에서 7%를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 수산물이 건강하고 좋은 그런 이 식품이라는 것이 점차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의 그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수산업을 하는 분들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그 수치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수산 자원에서 보면은 좀 우려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수산 자원들이 어느 만큼 이용이 되고 있냐 하는 것인데요. 맨 위쪽에 노란색으로 된 것은 그 과도하게 수산물을 잡아서 이 남획이 되고 있는, 그래서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수산물입니다. 이 비율이 34.2%로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 관리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어획 강도를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현재 충분히 그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의 비율이 65.8%. 그 다음에 아직까지 좀 더 어획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언더피시드 스톡이라 해서 이 부분은 6.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각 국제기구에서도 특별히 그 참치라든지 이런 어종들의 그 자원이 감소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들도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수산 통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고요. 지금부터는 어고법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FAO에서는 그 여러 가지 어구들을 각 유사한 종류끼리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 분류된 것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두립구물이라고 해서 이 선망을 포함하여서 둘러치는 그물들을 서라운딩 네트라고 합니다. 다음 이제 세인 네트라는 것은 배 한 척이서 그물을 둘러친 다음에 끌어서 잡는 그런 어업인데 데니시 쉐인이 여기에 대표적인 어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구를 배로 계속하여서 끌어서 어획을 하는 것에 트롤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어업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바텀 트롤과 미드워터 트롤이 있습니다. 이제 저층을 끄는 바텀 트롤에서는 새우 등을 잡는 빔 트롤이라든지 또 저소정을 대상으로 하는 오토 트롤, 배 두 척이 하는 페어 트롤, 그다음 새우 종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슈림프 트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중층 트롤은 중층 어종을 대상으로 하여서 잡는 것인데 여기에도 보텀 트롤과 같이 비슷한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드레지라는 것은 그 조개 종류를 잡기 위해서 바닥을 끌어서 바닥에 있는 그 조개들을 채취하는 어구입니다. 리프트 넷이라는 것은 그 그물을 먼저 쳐놨다가 그물 위에 온 그 물고기 떼를 그물을 들어 올려서 잡는 종류입니다. 그리고 폴링 기어라는 것은 투망으로서 여기에 대표적인 것은 캐스트 넷이라고 해서 이 배 위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 속에 있는 그 고기들을 주로 표층에 있는 그런 고기들을 잡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길네트하고 인테글링 네트가 있는데요. 이것이 자망으로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어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그 고정자망이라든지 또 유자망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뒤에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자망하고 거의 유사하게 또 많이 잡고 있는 것이 함정 어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트랩의 종류에는 통발이라든지 안강망 또 정치망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간단하게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 훅스 라인이라 해서 낚시업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손낚시라든지 대낚시,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승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작살 같은 것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살상어구로서 그래플링 앤드 원딩 하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베스팅 머신이라는 것은 펌프라든지 또 이제 기계를 이용하여서 어획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레크레이셔널 피싱 기어라는 것은 그 스포츠 피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위에 그런 종류에 포함하지 않는 것들은 기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베트남에서부터 새우라든지 또 낙지나 쭈꾸미 같은 이런 많은 그 수산물들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새우는 한국에서는 그 새우 트롤이나 또 통발을 가지고 어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지 종류나 문어는 이 문어 통발을 이용하여서 어획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그런 어종 중에 대표적인 것은 꽁치와 또 고등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꽁치는 자망이라든지 또 봉수망 같은 것을 가지고 많이 어획을 하고 있고요. 고등어의 경우에는 선망과 트롤이 주 어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 자망과 이 인탱글링 네트라 해서 얼개 그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오른쪽 그림이 자망의 기본적인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자망어구는 그 그물감이 팽팽하게 펴지도록 위쪽에는 그 노란색 뜸이 달린 그 뜸줄이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는 그물을 아래쪽으로
전개시키기 위해서 발돌이라고 하는 침자로서 납이나 이런 것을 사용한 침자를 넣은 그 발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뜸줄 쪽에 뜸의 그 부력과 발돌의 침강력에 의해서 그물이 이렇게 수직으로 펴지면은 거기에 고기들이 지나가다가 꽂히게 하여서 잡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자망그물을 저층 쪽에 저서류라든지 개종류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침강력이 더 크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요. 또 멸치라든지 꽁치, 청어 같은 이런 표층이나 중층 어종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부력이 더 크게 하여서 이 표층에 뜨도록 합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표면 수면에서부터 일정 깊이만큼 들어가서 중간층에 설치가 될 때에는 부력과 침강력은 거의 비슷하게 하고 그 다음 이제 뜸줄을 빨간 깃발이 있는 그 부위 있는 쪽에서부터 내린 그 주르 길이로서 수심을 조절하여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망에서 그 고정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왼쪽 위에 있는 세트 길렛이라고 해서 고정 자망의 경우에는 이 침강력이 크게 하고 따치로서 어구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바닥에 고정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 드리프트 길렛이라고 해서 유자망의 경우에는 이 멸치라든지 또 꽁치, 청어 같은 이런 표층이나 중층에 있는 고기들을 이 조류에 따라서 그물이 흘러가도록 하여서 잡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그 어구를 부설하고 배는 그 옆에서 계속 따라가면서 이 어구가 조류에 따라서 흘러가다가 거기에 어군을 만나서 꽂혀서 잡히도록 그렇게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왼쪽 밑에 있는 그 인서클링 길렛이라 해서 선자망입니다. 이것은 선망과 같은 원리인데요. 이제 선박에서 어군을 탐색한 다음에 어군을 중앙에 두고 그물을 쭉 원형으로 둘러치게 됩니다. 다 둘러친 다음에 이제 배 선수 쪽에서 그 끝단 그물을 다 잡은 다음에 이 노 같은 것을 가지고 수면을 친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한마 같은 걸 가지고 배전을 두드린다든지 해서 큰 소리를 내서 놀란 고기들이 이 도망을 가다가 그물에 꽂히게 해서 잡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은 트랩먼넷이라는 것은 삼중 자망인데 이것은 이제 보통 자망과 조업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뒤쪽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자망과 또 얼개 그물인 트랩먼넷의 어획 메커니즘을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 자망에서는 그 물고기 아가미에서 등지름이 있는 그 부분이 그물코에 꽂혀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망이 대상 어종에 따라서 가령 멸치를 대상으로 한다면 작은 그물코를 써야 되고 또 이제 고등어라든지 이런 또 상대적으로 더 큰 어종인 경우에는 그물코 크기를 더 크게 해야 그 어종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그물코 크기를 가지고 잡을 수 있는 어종이 한정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인탱글링 네트라고 하는 얼개 그물 중에 그물을 3개 쓰는 삼중 자망의 경우에는 보면은 중간 그물은 작은 그물코, 망목이 작은 그물을 사용하고요. 바깥쪽에 2개의 그물은 그물코가 큰 그물을 3겹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물고기가 이 그물 가까이 왔을 때에 꽂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쪽에 있는 그 큰 그물에 얽히게 해서 잡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의 아래쪽에 있는 그 뚝지라든지 또 곰치와 같은 이런 둥글고 표면이 매끌매끌한 어종 같은 경우에는 자망 그물로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얽히게에서 잡히는데 한국에서는 이 삼중자망을 아주 제한된 지역에 이런 그 뚝지라든지 곰치가 나는 어종 지역 그쪽에 이제 한정하여서 지역을 한정하고 또 어획하는 시기도 연중이 아니라 이 어종들이 주 이제 어획되는 그 시기만 아주 짧은 시간을 정하여서 그렇게 대상 어종과 어기를 제한하여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제 아래 그림은 일반 자망과 삼중 자망의 그 어획 특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삼중 자망은 어업 자원을 고갈시킨다고 해서 그 전면 금지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동안에 한국이라든지 일본 또 다른 나라들에서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은 헛자망에서 그 잡을 수 있는 어체 크기의 범위를 1로 했을 때에 아래쪽에 그 검은색으로 된 곡선과 그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삼중 자망이 잡을 수 있는 어체 크기의 범위는 약 한 1.6배 정도로 헛자망보다는 좀 더 작은 고기부터 큰 고기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물코 크기를 충분히 크게 한다면은 그 어린 고기들은 잡지 않고 큰 고기들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삼중 자망이 주로 그 해저라든지 이런 바닥 쪽이 돌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수초나 다른 장애물들이 많아서 헛자망을 쓸 때는 그물코가 찢어진다든지 해서 헛자망으로 조업하기 어려운 그런 해역의 경우에는 삼중 자망을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삼중 자망으로 잡는 그 어획량을 보면은 헛자망에 비해서 1.2배에서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어획 강도는 헛자망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그 해당 지역의 그 지형이라든지 또 대상 어종의 특성 등을 감안해서 제한적으로는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많이 국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참조기가 되겠습니다. 이 조기를 잡는 자망어업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조기는 주로 4월에서 6월 달에 산란을 하게 되고요. 산란할 때 그 수온은 12도에서 14도. 그 다음에 산란할 수 있는 그 크기는 19cm 이상이 되면은 산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식 수온은 조금 이제 그 산란기보다는 더 넓어서 7도에서 25도씨에 이르고요. 그 다음 머무는 그 주로 서식하는 수층은 표층에서부터 90m보다 얕은 쪽입니다. 그래서 표층이나 중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구에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 이제 조기가 주로 먹는 것은 이 작은 그 새우라든지 요강류, 그다음 멸치, 작은 어류 같은 것을 먹이로 하고 있습니다. 이 참치의 그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참치는 2살에서부터 산란을 시작해서 10살까지 사는 수명이 어류 중에서는 비교적 긴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류들은 좀 자원을 잘 관리하면서 성숙된 개체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기는 제주도 남방에 머물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칠산 앞바다를 지나 5월경 연평 앞바다에 이르고 그 북쪽 대화도 인근까지 서해 연안 3곳에서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월동장인 제주 앞바다로 귀환하죠. 조기잡이에 사용하는 그물을 일컬어 유자망이라 부릅니다. 수심을 보며 부표줄을 조정한 다음 해류를 따라 천천히 달리면서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길 기다리는 어로법이죠. 토탈 몇 망이요? 19개? 20개?
이럴 땐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하지만 함께 온 10명의 선원들을 위해선 포기할 수도 없죠. 밤바다에 펼쳐진 그물의 길이만 약 7km. 한번 그물을 내리면 다시 끌어올리는 데만 대여섯 시간. 그러나 오늘도 좀처럼 조기는 보이지 않고 선원들은 점점 맥이 풀려갑니다. 시간이 지나자 점점 많은 수의 조기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국 최대의 파시가 열렸다는 연평도에서도 좀처럼 구경하기 힘들었던 조기. 힘들게 잡아올린 조기련만. 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큰 녀석들은 해가 갈수록 구경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그냥 고기 크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표층 자망인 꽁치 자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꽁치 자망은 표층에서부터 10m 정도까지 그물을 쳐서 이 꽁치를 잡는데요. 주로 전날 그 오후에 그물을 설치해서 다음날 아침에 양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표층에 설치를 하니까 부력이 진강력보다는 훨씬 높게 해서 표층에 떠 있도록 하여서 조업을 하고, 그림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그 꽁치가 어익이 되었습니다. 양망을 하여서 배 위에서 그 꽁치들을 상자에다 담아서 보관하였다가 위판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함정어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트랩이라는 함정어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바닷가 연안 쪽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정치망이라든지 또 이제 울타리를 쳐서 잡는 그런 방법과 또 통발을 사용하여서 잡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어구의 특징은 이 대상 생물인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는 쉽지만은 들어와서 빠져나가기는 힘든 그런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제 통 안에다가 이 주로 미끼를 사용하여서 이 물고기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만 또 문어단지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그 미끼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미끼를 쓸 때는 작은 고기들은 통으로 쓰지만은 또 큰 고기 그 고등어라든지 정어리 같은 이런 것은 토막을 내어서 사용을 합니다. 또 이제 요즘 와서는 그 인공 미끼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업을 할 때에는 과거에는 주로 손으로 조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양성기라 해서 그 메인 라인을 감아 올려서 그 조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정어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스테이셔너리 언커버드 폰드 네트라 해서 정치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 이 통발과 그다음 스톤넷 종류의 그 안강망 종류들, 그다음 펜스를 치는 것, 공중 함정이라 해서 공중으로 날아오른 그 고기들을 잡는 방법이 있고, 이런 것에 포함되지 않는 그 또 함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정치망이라고 하면은 연안에서 대규모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어법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그 왼쪽이 육지 쪽이 되고요, 오른쪽이 바다 쪽 깊은 쪽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길게 늘어선 그물들이 리드넷 길그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짧은 것은 몇십 메다이지만은 긴 것은 1km 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제 길그물을 쳐놓으면은
대상 생물들이 연안 쪽으로 해유해 왔다가 헤엄을 쳐 가다가 앞에 그물 장벽이 있으니까 방향을 틀어서 그물을 끼고 계속하여서 헤엄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깊은 바다 쪽에서부터 그 수심이 얕은 그 연안 쪽으로 쭉 헤엄쳐 오다가 정치망의 그 원통 부분에 들어오게 됩니다.